입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2교시까지는 여러분들하고 일제강점기 이제 끄트머리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각각 일제의 통칠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얘들이 처음에는 아주 찍어 누르듯이 하다가 1920년대는 3.1 운동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계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약간 풀어주는 식으로 통치를 하다가 기만 정책을 편 거죠. 그 민족끼리의 분열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리고 1930년대 일제가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과 그리고 다른 서구 열강과의 전쟁,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을 벌이게 되면서 국가가 총동원을 해야 되는 인력과 물자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폈다. 그래서 민족 말살 정책을 폈다. 그 와중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10년대부터 해서 1945년 해방되는 그 순간까지 한국인들은 저항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 저항의 순서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10년대는 이제 독립운동의 초창기,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다가 국내에서 활동이 여의치 않으니까 만주나 연해주나 미주로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했던 시기. 그리고 1920년대는 1919년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이런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했죠. 그다음 1920년대 이때는 무력투쟁들도 활발히 진행됐다는 점 말씀드렸죠. 만주에서 청산리 대첩과 봉오도 전투 순서 바뀌었습니다만 독립군들의 활동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런 전쟁들을 벌이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한국인들도 1920년대부터 있었던 의열투쟁부터 해서 1930년대부터 해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하는 의열투쟁도 있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에서도요. 일본이 이렇게 청일전쟁이 미안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벌이게 되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충징에서 피난 갔었던 충징, 중국에서도 약간 서쪽 내륙 지역이 있어요. 이 충징의 털을 잡고 한국 광복군을 수립을 한 다음에 일제와 선전포고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이 돼서 나중에 일본이 패망했을 때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게 하는데요. 이제 나라를 세울 준비들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거를 1941년에 만드는데요. 삼균주의, 민주공화국, 무상교육 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삼균주의라는 게 굉장히 좀 획기적인 게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 세 분야에서 균등이 실현된 사회를 추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나라와 나라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의 이 세 수준에서도 균등을 유지하자고 얘기하는 게 이 삼균주의니까 이 삼균주의 딱 하면 뭐 이걸 만드신 분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조소왕 선생이 이걸 뭐라 해야 되지? 기본을 닦으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고 우리 한국사에서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강령 하면 삼균주의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하고 계속 일제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 준비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계획을 꾸리거든요. 미국의 OSS라고 하는 단체 그 조직하고 같이 연대해서 서울로 직접 우리가 한국 땅을 수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945년 8월 달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그리고 나가사키, 짬뽕 아니에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가 되면서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하고 미처 이런 진공 작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전쟁이 끝났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진두지했던 김고 선생께서 굉장히 낙담을 하셨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어요. 광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 된 이 한국 땅에서 그냥 바로 우리 민족에게 독립을 줬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적어도 본질적으로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 된 건 맞습니다만 외형적으로는 미국,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이런 강대국들의 승전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승전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이 독립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히나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등장합니다. 이 미국하고 소련은 이제 앞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미국과 소련의 서로 갈등 관계, 경쟁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냉전, 영어로 말하면 콜드 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빵 뭐 전쟁이 미국과 소련에 터진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차가운 전쟁이라고 부르는 냉전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40년대 후반부터. 자, 요 관계에서 한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집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가 분열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반도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38도선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38도선이 딱 그어집니다. 북쪽에는 소련이, 남쪽에는 미국이 진주를 하게 돼요. 자, 이 진주를 한 상태에서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철수시켰는데 그 뒤에 문제죠, 이제. 모스크바에서 그 외무부 장관, 그 삼상이 모여서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명이 모여서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신탁 통치, 임시정부 구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신탁 통치를 한다고 그래요.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두 국가에 의해서 한국 땅을 신탁 통치. 그러니까 믿고 맡긴다 이런 뜻이긴 한데 믿고 맡긴다 이게 말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찬탁과 반탁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팀과 반대하는 팀으로 나눠서 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뭐 굳이 설명을 드리면 찬탁을 하는 쪽은 좌파 그리고 반탁을 하는 쪽은 우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약간 에피소드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뭐 그건 얘기까지는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미국과 소련을 구분 짓는 이 냉전 시대에 좌파와 우파가 서로 싸우게 되는 굉장히 민족사에서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굉장히 좀 아픈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좌우가 합작을 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었던 미소 공동회의도 잘 안 됐고요. 이 중간에서 중재를 좀 하려고 했었던 여운형이라는 선생, 이분이 참 우리나라에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명망이 있었던 분이 맞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초대 체조협회 회장입니다. 이 사람. 몸도 되게 좋아요. 젊을 때는. 근데 이분도 암살을 당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남북한 사이에서도 서로 사회주의가 옳다, 공산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서로 막 싸우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사건들이 폭동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 사이에 그 기간 도중에 제주도에 4.3 사건이 터집니다.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좀 길어요. 얘기가 긴데 4월 달에 일부 제주도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뭐 사건이 있었는데 단순히 해결되고 말 거거든요. 이 사람만 체포하고 하면 말면 되는데 이 당시 있었던 경찰 당국에서 제주도에 있었던 도민들을 학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 좌우 분열, 갈등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남한 전국을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우파였기 때문에 남한에서 있었던 좌파, 그러니까 따지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당연히 있었겠죠. 북한에서도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도 남북 협상을 김구 선생이 하려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기도 하는데 실패했고요. 이제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단독. 참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5월 10일 총선거가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들이 구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헌법에 따라서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8월 15일 날.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 정식 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어, 어쨌든 지금 제주 4.3 사건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반도 남한 땅에서 본토에서 제주도로 파견되려고 했었던 이 병력들이 여주에 모였어요. 여주가 아니에요. 여수지, 여수. 요새는 여수 밤바다 이 노래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여수와 순천에 모여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좌파 세력들 중에 몇 명이 또 몇 부류가 몇 명이 아니죠. 몇 부류가 이렇게 사건이 또 여수, 순천
19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폭동 비슷하게 일어났고 이때도 희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고 항상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는 우파는 좌파는 서로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와중에 당국자나 경찰이나 군대가 민간인들 학살하거나 죄가 없는 사람들까지 죽인 사건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이에 북한에서도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1948년 9월 달에 북한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서로 이제 갈등 관계가 38도선 사이에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이 터지죠. 교과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310페이지 참고하시면 한국 전쟁이 딱 터집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1번부터 2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걸로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해서 북한이 불법 남침을 시도합니다. 남침을 시도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비해서 소련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던 당시 북한에 의해서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고 3일 만에 나중에는 낙동강 그러니까 일부 경상도 일부만 남는 낙동강 방어선까지만 유지되고 이 상태에서 유엔군이 파견이 됩니다. 그전에 뭐 이미 파견이 돼 있었습니다만 인천 상륙작전 들어보셨죠?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수복을 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국에서 군대를 파견 따지면은 자기들은 원정이라고 이제 항미 원조라고 해서 미국에 저항을 하고 북한을 돕는다 이런 뜻으로 나르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남침이죠. 불법 남침. 그래서 치고박는 서울도 한번 뺏겼다가 치고박는 이런 양상이 있었다가 1950년 7월 달에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3년 동안의 6.25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의 분단이 아주 공고화되고요. 남이나 북이나 서로의 체제에 대해서 이제 비방을 하고 서로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남북한 사람끼리도 마찬가지겠죠. 국민들도 거기다가 이제 남북한 각각 정치적으로 이런 적대 세력을 이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국가적으로 뭐 비리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혼란하다, 국가의 뭐 이렇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세력의 권력이 위험하다 이러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고 상대당을 그 반대하는 쪽을 아니 반대하는 국민에 대해서 북한을 돕는 거 아니냐 남한을 돕는 거 아니냐 각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 역사는 세 가지 패턴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일반적인 정치적 흐름 정치적 흐름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정치적 흐름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대신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두 가지 요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이게 불법 단체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상관없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적대시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또 평화를 유지하면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는 그런 공존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화 통일과 관련된 노력들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치적 흐름에 따라 볼 텐데 정치적 흐름은 보통 여러분들 대통령이 바뀌는 순서대로 보시면 또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성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요즘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노태우 대통령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통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걸 공화국으로 또 나누기도 해요. 일단 이승만 대통령은 제1공화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참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뭐 발췌 개헌이라든지 4.4 5.2 개헌,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발췌 개헌은 뭐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전에는 48년에 대통령 뽑힐 때는 국회의원에 의해서 간선제로 뽑혔었습니다. 이제 국민에 의해서 뽑히는 게 바로 직선제인데 직선제로 바뀌려고 이렇게 헌법을 바꾼 거예요. 직선제하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간선제로 하게 되면 당시 이제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 이승만을 지지하는 여당보다 이승만을 반대하는 야당이 더 많은 상태였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누구 뽑히겠어요? 야당에 의해서 야당 대통령이 뽑히겠죠. 이걸 직선제로 당시 국민들한테는 국민들의 수준을 비할 수는 없지만 당시 국민들한테는 유명한 사람이 잘하는 사람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뽑힐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딱 표결을 했어요. 그런데 딱 한 표가 모자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여당의 한 관계자가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의석수에서 3분의 2가 되려면 몇몇 명점 몇 명 소수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 445 비밀은 뭐냐면 수학에서 반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4 밑으로 내리고 5 이상은 올리는. 딱 해보니까 사람을 소수점을 칠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해서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446 계획이고요. 이거 반대로 얘기했네요, 쌤이. 처음에 발췌 개헌은 이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면서 초대 대통령 중임의 다시 한번. 죄송해요. 제가 수업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445 개헌이라고 요 두 번째 얘기고요. 첫 번째로 얘기한 발췌 개헌은 다른 얘기입니다. 발췌 개헌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긴 한데요. 315페이지에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 안과 야당이 제출한 내각 책임제 안을 절충한, 그러니까 뽑아낸 거야. 뽑아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445 계획은 요거는 이제 대통령을 두 번만 할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이것도 개헌을 해요. 이것도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또 국회의원 투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가 안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소수점을 또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딱 안 맞는 거야.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 이상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밑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승만과 같은 이제 이승만이라고 하고 이제 가로를 치겠죠. 없는 것처럼 초대 대통령은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해서 이승만은 세 번, 네 번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다가 자기 반대파였던 조봉암 씨가 진보당에 있었는데요. 진보당 대표죠. 진보당에 있었던 이 조홍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북한의 자금을 받았다, 김일성의 자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명을 씌워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60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 1960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4.19 혁명이 있었죠. 4.19 혁명은 이제 이승만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대통령이 이제 또 후보로 뛰어들었는데 반대당 상대당에서 후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은 또 바로 됐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후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 그래서 부통령 후보로 이기붕 씨를 내세웠는데 이기붕 씨가 인기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상대당한테 밀려서 이제 정부와 당국의 선거 당국에서는 막 부정부패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이 비리 선거. 자, 이거를 비판했던 혁명이 바로 4.19 혁명입니다. 3.15 부정선거를 시위하고 마산에서 김주원이라고 하는 학생이 시체로 바다에서 떠올립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고, 근데 서울에서 시위를 했는데 발포가 있었네요. 총을 쏴버렸어요, 국민들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나서 죽게 되니까 교수들도 시위하고, 이때 초등학생들도, 국민학생이죠. 초등학생들 나서가지고 형 오빠도 죽이지 말라고 시위까지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4월 26일 날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요. 과도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개헌됩니다. 헌법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 이때는 내각제로 됩니다. 내각제. 자, 잘 진행되나 했는데 1년 뒤인 1961년에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또 뭐가 왔네요. 뭐가 좋은 거지? 자, 이 박정희 당시 소장이 일으킨 군사정변이었는데 이제 헌법을 중지시키고 국회도 해산시키고 해서 군인들이 통치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박정희였죠. 이제 이때부터 박정희 정부라고 세워지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로 갑니다. 중심제로 가고요. 강한 반공주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경제 개혁 그리고 경제 개발 정책을 아주 내세웁니다. 자꾸 오네요. 이거 아는 분인데.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우리가 이제 대통령 중심제, 직선제, 뭐 경제 제 1차 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사건들이 여기 뒤에 많습니다. 일본과 이제 드디어 다시 국교를 수립을 하는 한일 기본조약이 맺어지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개발을 위해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 자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에 파견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참 동전 양면인 것 같아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지만 물론 이제 이 경제 자금에 대해서도 말은 많습니다. 제대로 썼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제대로 쓰지 않았느냐 뭐 다 어디로 뒷돈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경제 정책에 대해서 쓰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본에 너무 굴종적이지 않느냐. 미국에 우리가 갖다 붙지도 않아야 될 청년들의 피를 쏟은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건 동전의 이면일 수도 있고요. 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네. 그럼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박정희 정부 시절입니다. 박정희 정부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라 합시다. 극명하게 나뉘는 평가가 있죠. 경제 발전을 일으킨 원, 주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킨 독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평가들이겠죠. 왜냐면은 경제 발전이 이 시기에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경부 고속도로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영남 해안가 지방 위주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개발이 좀 불균형해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중화 중공업 단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포항에도 포철이 생겼고 울산에도 중화 공장이 생겼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 수도권에 수많은 산업체들이 생겼고 어쨌든 절대 빈곤 상태를 극복한 건 또 이 시기가 맞으니까요.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되게 후퇴한 시기가 또 군데군데 있었습니다만 어, 근데 이제 반대되는 또 평가가 있죠. 민주주의에 대해서 훼손을 얼마나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꼭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또 이때도 삼선 개혁을 합니다. 대통령을 세 번 가능하다. 원래는 두 번만 가능하다 했는데 세 번 가능하다. 자, 이러한 와중에 어, 전태일 우리 열사가 분신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이걸 외치면서 당시 열악한 근로 환경, 노동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했던 그리고 알렸던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1971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남북 한산에 계속 냉전이 미국과 소련과 같이 있었는데 적십자 회담도 딱 열렸어요. 이 분위기를 타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과 평양이 각각 같이 발표가 됐는데요. 서로 대통령과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을 당시 우리나라 남한 대표와 북한 대표 각각 만났었는데요. 여기서도 자주, 평화, 민족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한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뭔가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선포해서 주체사상 우리 잘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체사상에서 김일성 유일 거의 뭐 사상 신앙이죠. 거의 종교예요. 그래서 서로 독재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신헌법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6년 임기가 가능한 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횟수 제한 없고요. 이때까지 두 번, 뭐 세 번만 가능하다 했는데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게 다 견제한다고 나눠져 있는데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고요. 국회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뽑을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열어가지고 간선제로 뽑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독재 정치니 뭐니 막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요. 국민적 저항도 꽤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대학생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지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긴급처치 구호를 발휘해서 헌법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얘기하는 거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속 체포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76년에는 3.1절을 기념을 해서
민주구국선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을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저항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경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연평균 9%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등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또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 보면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같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건이긴 하죠. 어쨌든 계속 가보겠습니다. 어, 이제 박정희 정권의 끄트머리 왔습니다. 1979년에 Y, YH 무역 빌딩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성 노동자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런 사건과 그리고 부산과 마산에서는 당시 정권을 퇴진하라는 요구를 하는 시위가 일어났고요. 그냥 부마항쟁이라서 거의 뭐 반혁명적인 그 반쯤은 혁명적인 일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10월 26일 날 그해 10월 26일 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는 암살하는 저격하는 12.6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2.12 사태가 있는데요. 이 틈을 노린 전두환 등 신군부 새로운 군부 세력이라 하죠. 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이 신군부 세력이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들이 정권을 딱 차지해버려요. 80년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죽었겠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오는구나 해서 서울의 봄이 분위기가 열렸었는데 딱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을 열리고요. 비상계엄은 뭐냐면요. 군인들이 민간의 치안을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5월 18일 날 광주에서, 광주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민주 시위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광주에 있었던 시위입니다. 근데 이제 5.18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5월 18일 이후부터 6월 초까지 있었던 사건들을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평화적 시위하고 있었던 광주 시민들에 대해서 계엄군이 불법 발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 저항하기 위해서 시민군들을 조직해서 이런 계엄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서로 싸웠던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진압을 당해서 이제 실패로 끝났습니다만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게 나중에 1980년대 민주주의와 관련된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정신적 지주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기념일로 기리고 있죠. 그래서 전두환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교복을 자율화시키고 교복이 없었어요 이때. 그전까지는 또 야간 통금이 있었는데 없애고요. 해외여행을 자유화시키고 프로스포즈 도입하고 자 이런 운동들을 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유를 준 것 같죠. 자유 준 거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을 또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다. 그래서 반독재 민주운동에 대해서 탄압하는 일들도 꽤나 많았다라는 사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985년에 남북한 사이 최초로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일이 있었고요. 고향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서로 예술공연단이 교환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거의 끝났을 것 같아요. 요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1987년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요때는 6월 항쟁이라고 거의 줄여서 설명하셔도 되는데요. 이때까지의 모든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습니다. 근데 요 뒤로는 직선제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영동이라고 해서 우리 혹시 영화 1987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영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서울역 이제 남쪽에 가면 남영동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찰들이 여기 시위 학생들이나 여러 운동가들을 고문하고 괴롭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이었던 박총철이라는 군이 남학생이 고문치사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 묻힐 뻔했는데 어쨌든 또 터졌어요. 밝혀졌어. 이 와중에 눈을 돌리고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4월 13일 날 호원 정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간선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일을 딱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위를 많이 일으켜요. 이 와중에 연세대학교 대학생 이한열 열사가 그 체류탄에 맞고 이 거의 직격탄이라고 하죠. 맞고 사망을 합니다. 이게 거의 뭐 전국화로 시위가 벌어지고 이런 전국적인 시위에 대해서 이제 내년 이
202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사실. 이때까지 이런 일들이 많으지면 정부에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6.29 선언이라 해서 당시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를 수용을 하고 기본권을 보장을 하는 6.29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요 뒤로부터는 헌법이 바뀌어서 육공화국이라고 부르거든요. 어, 지금도 육공화국이에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5년에 한 번씩만 뽑잖아요. 그래서 노태우가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88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대통령이 됩니다. 자, 요 뒤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통일 정책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게 1991년에 체결됩니다. 이거 이번 올해 작년이죠. 작년 수능에 나왔던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당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남북 교류를 좀 높이자라고 했던 게 요게 1919년에 있었던 19년 아니죠. 1991년에 있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일 정책과 관련된 정부는 노태우 정부였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부,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WTO 가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6.15 남북 공동성명도 했습니다. 6.15 남북 공동성명도 중요하니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뭐 밑에 북한도 있고요. 다른 것도 쌤이 좀 빠뜨린 것도 있는데 다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도 한 2시간은 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해도. 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역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만들어준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체제들이나 환경이 이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치 체제, 사회 환경, 그리고 민주화돼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산업화로 인해서 경제 발전돼 있는 모습, 다 이때 1950년대 이후로 만들어진 모습들입니다. 각각 부작용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한국인들의 또 정신들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으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정치의 흐름, 그다음에 경제 발전, 민주화 노력, 그리고 이제 통일 정책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되 이 간극에 여러분들이 당시 사람들의 고뇌가 어떤 것이었겠구나라는 고민들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얘기는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그 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수업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모든 이 역사 과목 그 범위를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큰데요. 그리고 좀 이렇게 원활하고 좀 수월하고 좀 재미있는 수업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게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미안한 감정들이 꽤 있는데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들어주셨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때 좀 참여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이제 얼굴을 못 보는 건 아니겠지만 뭐 3학년 때도 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또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1년 동안 이렇게 한국사를 코로나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사를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어,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것만 보면 암기 과목일 것 같아요. 이런 화면들을 보면 진짜 암기 과목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군데군데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들은 무엇이었겠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현재 모습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리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년 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수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날 또 기대를 가지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바이바이.